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곧 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란 주변에 약 7천 명 규모의 지상군이 배치된 상황이라 전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벤스 부통령은 곧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 중이고 곧 타결이 임박했다.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20척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결 임박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켜봐야죠.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꽤 조기 합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지 여타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직접적으로 대면장이 협상장에 앉은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보도해 준 것처럼 파키스탄이 조만간 의미 있는 대면 협상을 이끌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꽤 조기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보도라든지 정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 측이 상당히 어떤 조건에 있어서 간극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꽤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떤 그 간격을 줄이고 타협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런 부분을 시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있어서 이란이 보다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진행과 더불어서 이제 이란도 조치를 더 취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척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역으로 추산해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지금 당장 내일 유조선 20척이 해협을 통과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20척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한 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 큰 선물이 호르무즈 해협에 10척이 통과된 거라고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의 유조선이 통과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협상과 관련돼서는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이 최고 수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군사적인 압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주 안에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고 미국이 말한 그 이번 주가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대면 접촉 가능성은 아직까지 일부지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대면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하고 있다면 누구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면 협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중동 특사랑 또 이란 측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의장이라든지 그런 인물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실제적인 그 협상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협상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 일단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내일 20척이 통과하게 된다면 이란이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진 않았을 텐데 미국과 어떤 형식으로 좀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이 선의는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이 역으로 제시한 5개 항을 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통행을 좀 제기하는 부분에서 좀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척을 이제 통과시키려 했는데 이번에 20척이다. 근데 정말 20척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성의를 보여준 거고 이걸 위해서 이란 쪽에서 이제 성의를 받은 것은 최근에 보도 나온 것이 갈리타파 의회 의장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암살 리스트 제거했다는 그 얘기를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5개 항 제시한 것 중에 적대 세력에 의한 침략, 암살을 전면 중단해라 이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을 중단하는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약간은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부분에서 양측이 서로 주고받음을 해서 또 뭔가 좀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 모두 어떤 협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파키스탄에 중재를 해서 조만간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빙성이 그래도 조금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또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going to keep at it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ensure that once we leave, we don't have to do this again for a very, very long time. That was fundamentally the president's goal. Prices have certainly gone up because of what's going on in the Middle East, but they're going to come down, right? This is a very, very temporary reaction to what is going to ultimately be a short-term conflict. I think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about this, that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벤스 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 편지를 또 게시하기도 했는데 여기 또 피스메이커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협상의 그 시그널도 굉장히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협상과 관련돼서 벤스 부통령이 오래 머물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할 일을 하고 바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레임 목사를 통해서 이 작년에 썼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피스메이커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둬서 그만큼 이제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적인 옵션 또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작전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수행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뭐 작전 시나리오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작전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다 방어력이 필요가 하다면은 그만큼의 군사력도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굉장히 그것 자체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은 종전 그리고 휴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트럼프 인사들에게서는 또 이 지상작전에 대한 회의론, 신중론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대표적인 이 보수 행사였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가층 내부에서도 좀 분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마가 진영은 원래부터 그 국제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그 대선에 나왔을 때 불필요한 전쟁에 돈을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리고 대신에 미국의 역량을 키우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마가 진영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거를 깨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마가 진영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젊은 층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또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세대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가서 그 마가 지역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한 그 신랄한 어조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의 띵크탱크에 근무하는데도 뭐 자기의 어떤 그 시니어라는 선임자와 같이 있는데도 네. 상당히 그 신랄하게 뭐 학살이라든지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론 마가 진영이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세력이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지상군을 투입한다거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 그러니까 어떤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이나 어떤 명분을 갖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느 정도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도 투입할 수 있다 하다가 두렵지 않다 하다가 투입하지 않겠다 해도 말하지 않겠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아봤습니다.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And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but sometimes you have to use it.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렵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지상군 투입은 보류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투입할 왜냐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카드는 계속해서 살려놔야 결국에는 협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기내에서 말한 조기 타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결을 더욱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는 계속 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타결이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말 타결한 걸 합의를 이행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의 이행이 어느 정도 안착화될 때까지는 군사적인 옵션 카드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맨 처음엔 지상군을 절대 파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나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부사령부에 지금 7천여 명 정도가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이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협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란 측에 더 독촉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동격서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란도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상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중에 뭐 하르그 섬,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에 있는 섬 4개, 서쪽에 네. 있는 섬 3개, 뭐 그다음에 핵시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분산이 되고 그것이 보도가 될 때마다 미국에서는 그거는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동태가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작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셨고 성동격서 전략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지금 이란 주변에 약 7천 명 규모 병력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어디부터 투입할지 여러 공략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군의 공격 예상 위치는 모두 5곳이 거론됩니다. 우선 지도의 왼편 위쪽에 하르그 섬이 있죠. 가장 안쪽에. 그리고 지도 오른편에 라라크 섬 등 2곳. 그리고 호르무즈 동쪽 해협. 그리고 또 이란 내부입니다.
우선 기존에 주목했던 하르그 섬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점령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한 곳이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구축된 이란의 방어선이 관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자, 여기 하르그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라라크 섬부터 시작해서 아부무사 섬과 캐슘 등 여러 섬이 보이는데요. 아치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섬들은 호르무즈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해서 떠있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는 라라크 섬에서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발사될 우려도 큰데요. 그래서 이 섬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동쪽 해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주목되는데요. 이 부근에 정박해 이란산 원유 수출 선박을 차단하거나 납포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란 본토에 지상군이 도달할 경우 이 본토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수도 테헤란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등의 작전을 펼치는 것도 전망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하르그 섬 점령 전망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이 하르그 섬만 노려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7개 섬에서 지상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방금 저희가 지도로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섬들이 나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미국이 지상전을 투입할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이렇게 언론에 군사작전이다 소개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짜고 치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공개가 되면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여기에 7,000명이든 17,000명이든 투입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란으로 하여금 어떠한 신호를 이란에게 주는 것이며 이거에서 어떠한 군사적 작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굉장히 탄식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하르그 섬이든 아니면 7개 섬이든 이제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현실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정말로 이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본다면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보다 7개의 섬에서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 가장 관건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시적으로든 이 7개의 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여러 개 중지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란군이 일시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부분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주춤하는 어떤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의 본진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대규모의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7개의 섬을 이제 먼저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대가 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본진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이 들어오려면 이미 주변 지역에 수십만이 배치가 되고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7개 지역이든 아니면 하르그 섬이든 수천 명의 미군이 여기에 진입을 한다면 이거는 이란이 자랑하는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손쉬운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이 노출된 군사작전을 진짜 시행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도 불분명하고 방법 수단도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블러핑이다. 그 성향이 다 강하다. 성동격서. 그래서 어떤 합상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압박의 수단인 거지 정말로 7,000명, 17,000명, 2만 명이 되든 그런 인원을 어떤 위험성을 내세워서 이 군사작전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좀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협상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들도 굉장히 수위가 높거든요.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서로 강대강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협상 과정 중에서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갈리바프 의장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떻게 보면 협상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물인데 그런 주요 인물의 발언에 이제 모두 불태우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의 그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란 역시 협상에 대한 강대강 구도를 같이 맞춰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서로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란의 강경함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12세에서 13세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동 착취인 거죠. 국제 뭐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전시 상황인 거고 뭐 이란 정부가 뭐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대규모 학살을 하는 거를 저지르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갖다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란 정부도 이제 뭐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배수를 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보여준 거죠. 뭐 이러한 12세, 13세 소년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전투에 투입되는 거 아니겠지만 후방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 역량을 동원해야지만 어떤 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헤즈볼라에 이어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반군의 참전도 본격화했습니다. 저항의 축으로 확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정세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주요 변수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제 후티 반군의 그 공격인 거죠. 그동안에 후티 반군이 저항의 축으로서 공격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 2,000km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모두 다 요격은 되긴 했지만 후티 반군은 그냥 반군과 틀리게 일정 정도의 그 국가의 군사력을 유지할 만큼의 미사일이라든지 뭐 공격 드론이라든지 무인 그 공격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군사적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의 축이 실제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지금 홍해와 수에즈 운하, 특히 유럽에 가는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후티 반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국제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만 추가를 하면 네. 이게 만약 홍해가 막힌다면 보도를 해주신 것처럼 사우디에서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아시아로 가는 에너지 그 라인이 또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었던 사우디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거침없이 확전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후티 반군의 역량 자체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선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주변국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역학에 대한 그러한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참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사우디나 주변 주요 국가들이 참전하는 것을 막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황의 축에 대한 참전도 이란이 처음에는 좀 자제시키다가 이제 전쟁이 확진되니까 헤즈볼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까지 들어오는 양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이 전쟁이 확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확진이 된다면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 반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개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후티 반군 속내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이란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리와 또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래서 이 생존 본능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란 그 예멘의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EU 국가들이 이제 방패 작전을 해서 거기에서의 유럽으로 가는 그 유조선이라든지 상선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이미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서의 후티 반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이런 통제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그런 역량을 상선이라든지 유조선에 대한 그런 공격을 통한 자신들의 위상을 좀 어떻게 보면 높이고자 하고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군이 단순히 이란의 그런 저항의 축이라는 그런 한 축뿐만 아니라 예멘에 대한 지금 정부군과 반군 간의 그런 그 전쟁이 그 지속되는 가운데서 반군의 역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본다면 앞으로 향후 중동의 그런 지역 질서를 그 좌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주요 국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제 이란 의회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방안들이 계속 뭐 법안 초안이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는 강경 보수 매체에서 또 한 번 이번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이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크로 국무장관도 아까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해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부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하도 아니고요. 그 해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그러한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보도가 된 강경 보수 성향 매체도 어쨌든 이란 정권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내세운 그 조건들을 보면 이란 정권이 내세운 그런 그 조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미국 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적으로 해협에 대한 그러한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명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G7 국가들의 외무장관들도 이거 자유롭게 통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란과 이슬람 국가 4개국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백악관에 어떤 걸 전달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일단 모든 국가들에게 유조선이라든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끔 해주겠다. 대신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30억 달러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협에 대한 자유 통항에 관련돼서 이건 무료인 거죠. 이 무료를 갑자기 국제법에 위반되게끔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30억 달러나 이번에 그런 4개국 외교 회담을 통해서 제시한 안전을 대가로서 일정 정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 트럼프 움직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이어졌고 주말 사이 한 800만에서 900만 명 정도에 모였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타격을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 노킹스 이제 그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한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이제 그 모여지면서 어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의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2기가 들어와서 어떤 그 권위주의 성향
그것과 뭐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 법을 무시하는, 상권분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한 그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민 정책, 특히 미네소타주의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어떤 자국민 살해 사건 이런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휘발유 가격 인상이라든지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서 어떤 물가의 문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어포더빌리티 물가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를 잡아달라는 국내적 요구에 의해서 거의 49.8%, 50%에 육박하는 또 득표를 갖고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이란 전쟁을 통해서 휘발유 값을 올리면서 유가를 올리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가지고 이번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시위가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유권자들이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러한 시위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지층들에게도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위를 보면서 다시금 결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위의 성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지지층들의 어떤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군 피해도 늘고 있고 또 고가의 전략 자산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군 입장에서 어떤 전쟁 비용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모든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비용에 대한 감당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군이 이란에 비해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적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번에 E3 같은 경우에는 피격이 됐다라는 보도가 된 것만큼 실질적인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사상자들도 3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종합해 본다면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가 될수록 실질적인 이런 군사적인 피해 또 장병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군 부상 현황이 공개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길 보게 되면은 지금 부상자만 3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3명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지금 외상성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하거든요. 지상전 투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부상자나 사망자가 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전개된 전쟁 상황에서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어떤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기지에서 이제 은폐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거를 못하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13명의 안타까운 미군 어떤 목숨이 희생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이 갖고 올 대규모의 희생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벌써 13명, 근데 말씀해 주신 300명이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상전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여론을 보면 전쟁이 수양했을 때 미국 여론들이 반응하는 경우를 보면 이 숫자입니다. 즉 희생의 숫자가 이제 보도되고 그걸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공포감으로 왔을 때 전쟁에 대한 반전율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습에서 13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상전이 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미군이
산화할 수 있는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압박해서 모양새가 좋게 전쟁의 출구를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전쟁 협상이 지금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신빙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소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